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 나는 예전에 한 마리 양으로 매일 시간을 보냈다. 양치기가 매일 모든 병동의 양들을 불러 모아 함께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누군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하면 마치 양치기 개처럼 으르렁거리고 사납게 짖었다. 그들이 나를 복도로 밀어내는 동안 나는 내가 조용히 매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더러 왜 그러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양처럼 매하고 울려면 우선 미쳐야 한다. 나는 예전에 한 마리 양으로 매일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우리를 한 무리로 모아 병원을 둘러싼 길을 끌고 다녔다.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개개인으로 구성된 느리고 어울리지 않는 무리를. 우리는 양떼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떼는 전부 밖으로 나가야 했다. 언젠가 다시 우리로 들어가기 위해. 나는 예전에 한 마리 양으로 매일 시간을 보냈다. 양치기들은 내가 다른 무리와 잘 어울리도록 털을 모두 밀고 발톱을 짧게 깎았다. 나는 깔끔하게 머리를 자른 당나귀, 곰, 다람쥐, 악어 사이를 어슬렁거렸다. 그러고는 왜 아무도 무언가를 보려고 하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예전에 한 마리 양으로 매일 시간을 보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초원에서 사냥하던 때를 간절히 그리워했다. 나는 그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에서 풀밭으로 나갔다. 그들이 양에게는 우리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하면 나는 다시 우리로 들어갔다. 나는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을 알았다. 영원히 이렇게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예전에 한 마리 양으로 매일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내일 나는 사자가 된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매우 특별하다. 나는 한때 조현병 환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과거에 에이즈를 앓았습니다. 혹은 이전에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예전에 조현병 환자였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게 가능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조현병이라고 오진을 받을 수는 있다. 아니면 약을 복용함으로써 병이 억제되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조현병 환자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증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거나 현재 컨디션이 좋은 환자일 수도 있다. 모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안타깝게도 내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나는 그냥 조현병 환자였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 세상이 어떻게 보이고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만 했는지 안다. 나에게도 좋은 시기가 있었다. 그 시기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도 안다.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다르다. 나는 건강하다. 사람들은 조현병 환자 중에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얼마 동안 병에 걸렸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쉽지 않다. 병세가 진행되는데 몇 년이 걸렸고 병에서 빠져나오는데 다시 몇 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고 내 조현병 증상을 누군가 알아차리기 전까지 수년간 감각장애를 앓기도 했다. 그러다 병원에서 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진단을 내리기도 전에 나는 다시 꽤 건강해지고 안정을 찾았으며 내면적으로도 정돈된 상태가 됐다. 사실 아픈 상태와 건강한 상태는 시간적으로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는 과정이자 단계다. 나는 14~15살에 이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처음 병원에 입원한 것은 17살 때였다. 그때부터 병원을 들락날락 하면서 몇 년 동안 어느 때는 짧게 어느 때는 좀 더 길게 입원했다. 가끔은 정신병원의 응급병동에서 며칠 혹은 몇 주만 지내다 퇴원한 적도 있고 가끔은 몇 달, 어떨 때는 더 길게 입원한 적도 있다. 가장 오래 입원했던 기간은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을 모두 합해서 1~2년 정도다. 내 발로 병원에 찾아간 적도 있고 강제로 끌려간 적도 있다. 병원에서 보낸 기간을 전부 합치면 6~7년 정도 된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은 26살 때였다. 아마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겠지만 그때 이미 병세가 상당히 호전된 상태였다. 내가 책에서 늘어놓는 경험담은 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 뿐 일반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조현병 환자가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내 이야기는 누군가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접하는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더욱 내가 직접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조현병을 알았을 때 들은 것은 딱 한 가지였다. 이런 병은 선천적으로 생기고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내 경우는 이런 이론에 맞지 않았다. 이런 말은 나에게 아무런 용기를 주지 못했고 간절히 원할 때에 희망과 힘이 되어주지도 못했다. 심지어 내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유일하게 들은 이야기는 이것뿐이었다. 나는 건강을 되찾은 후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다. 그러면서 내 개인적인 이야기 외에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수많은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내 이야기뿐 아니라 몇 가지 다른 이야기도 소개하려 한다. 이 이야기들이 모든 상황에 꼭 들어맞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물론 안다. 삶은 위대하고 복잡하고 각양각색이며 확정된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수학에나 있을 뿐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 소개되는 이야기 중에 그 어느 것도 유일하게 훌륭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실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는 실화. 모두가 환자라고 할 때 엄마는 내 딸이라고 했다.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회의가 이어졌다. 노르웨이 북부 전역에서 찾아온 전문가들이 정신질환과 치료법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환자인 우리는 당연히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물론 반기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병원 직원들이 강좌와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병동의 일정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우리도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았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평소라면 병동에 커피가 있어야 했다.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 중 몇 명이 우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한다는 말이 돌았다. 나도 다른 사람과 함께 휴게실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자해를 하기 위해 잔을 깨는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 커피잔에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다. 병원 직원들도 나와 똑같이 나의 자해를 유감으로 생각했던 듯하다. 나도 내가 잔을 깨지 않고 그냥 두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선장과 다른 목소리 그리고 나만의 세계상 때문에 커피잔을 그냥 두질 못했다. 선장이 내게 케이크를 먹고 커피 마시는 일을 허락하면 나는 단지 내 병실에서 종이 접시에 담긴 것만을 먹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적어도 이것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이었다. 보통은 내가 종이 접시와 냅킨을 입에 구겨 넣으면서 끝나지만 가끔은 휴게실에서 먹을 때도 종이 접시에 케이크를 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럴 때면 나도 다른 환자와 함께 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는 내가 공동체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어 좋았지만 힘든 점도 있었다. 나는 끔찍할 정도로 큰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많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다른 환자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들곤 했다. 나도 가끔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접시를 먹는 스스로가 역겹게 느껴지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엇에든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내가 그런 곳에 입원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상한 특성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 인생은 그냥 그런 것이었다. 그날의 인생은 금요일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인생이었다. 좋아. 선장이 이런 자리에서 낯선 사람들을 앞에 두고 접시를 먹으라고 강요한다면 아마 약간 창피할 터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다시 생겨서 신났다. 내가 문 밖으로 나간 적은 거의 없었기에 우리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반가운 변화였다. 그래, 잘 될 거야. 식당에서 동행인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다가 휴게실로 인도되었을 때 다른 환자와 병원 직원들 그리고 몇몇 손님이 이미 와 있는 것을 보았다. 테이블에 놓인 유리잔도 눈에 들어왔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다. 가망 없어 보였다. 나는
내가 해내지 못하리라는 것과 결국 혼란과 굴욕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알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선장이 며칠이고 나를 벌줄 것이 두려웠다. 나는 컵을 집어들어 바닥에다 내던졌다. 그리고 유리 조각을 재빨리 집어서 내 몸을 베려고 했다. 병원 직원들이 달려들어 손에 쥔 유리 조각을 빼앗기 전에 제대로 상처를 내는데 성공했다. 나는 직원의 손에서 빠져나와 다시 유리 조각을 잡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세차게 흔들었다. 선장과 다른 목소리들이 머릿속에서 화를 내며 윽박을 질러댔다. 나는 이제 병실에서 며칠 동안 이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좋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다가올 싸움이 무서웠고 그 자리에 있던 낯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다. 사지를 버둥거리고 울면서 나는 복도로 끌려 나왔다. 병원 직원이 내 머리카락을 밟고 내 스웨터가 위로 올라가고 내 팔에 있던 오래된 상처의 딱지가 벗겨졌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경련을 일으키고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는 내가 묘사할 수도 없는 두려움을 동반한 진짜 싸움이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 직원이 나를 병실에 데려가고 내가 초라한 나무 의자에 쪼그리고 앉으면 내 세상은 사라질 것이었다. 그러면 늑대, 선장, 괴물 독수리 그리고 거대한 자기멸시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의도된 자해와 생의 가장 큰 배신. 나와 병원 직원은 복도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면서 내 병실까지 왔다. 직원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무방비 상태로 소음과 혼란에 맞서는 일을 피하기 위해 눈에 들어오는 대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방을 휘청휘청 돌아다녔다. 하지만 방은 거의 텅 빈 상태였다. 의자와 책은 이미 치워졌고 내가 잡을 것은 없었다. 내 방이 약탈당했다. 뒤죽박죽된 머릿속으로 갑자기 얼음처럼 차갑고 유리처럼 분명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이렇게 되리라고 이미 알았던 것이다. 모든 시나리오가 짜여 있었다. 유리잔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것도, 커피를 마시라고 나를 초대한 것도, 그 다음에 떠오른 생각도 처음 생각처럼 분명했다. 손님들, 그러니까 회의 참석자들은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했을까? 테이블에 놓인 유리잔에 대한 아르니레의 반응 사례로? 나는 분노했다. 목소리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목소리는 나 자신이었으니까. 우리, 즉 나와 목소리는 하나에 대해서만은 생각이 일치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한 것을 얻었어. 이렇게 연출된 상황에서 더는 이용당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말하는 대신 그들에게 혹독히 욕을 퍼붓고 내가 그들의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토로하고 내 물건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나는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리고 더 이상 싸우지도 못했다. 그날은 그랬다. 나는 바닥에 단단히 고정된 침대 위에 고요히 앉았다. 혼자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항상 지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앉아만 있었다. 문 앞에는 간호사 한 명이 의자에 앉아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는 가을이었고 금요일 오후였다. 방 안은 불을 켜지 않아서 약간 어두컴컴했다. 만약 방에 혼자 있었다면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몸과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자존심이 박자를 맞추어가며 아파하고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자신에게 물으면서 나는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다. 지금 이 책을 쓰며 돌이켜보면 절대 그랬을 리는 없다. 그날 그렇게 모든 것이 계획됐을 리는 없다. 내 행동을 보여주려고 그들이 내게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병원인데 의사들도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일 리가 없다. 절대로. 하지만 내가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병원에 어떤 계획과 동기가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때 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기에 어떤 것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 다만 문제는 내가 실제 상황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불안해질 것을 그들이 미리 예상하고 내 방을 전부 치워놓은 일을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이미 예견했다면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 벌어질 만한 자리를 만들지 않는 대신 굳이 왜 내 방을 치워놓는 수고를 했을까? 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아마 알 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은 그들이 발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했고 실제로도 보았다는 사실이다. 하여간 광기가 분노와 슬픔으로 전환될 때까지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했다. 정신질환에 걸렸어도 나는 조작당하거나 기만당하는 일에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아팠다. 또한 그들이 내가 고통받으리라고 예상하면서도 일을 줄이려고 애쓰기는커녕 자신들의 수고를 줄이는 데만 급급했다는 사실 때문에도 마음이 아팠다. 지금껏 내가 당했던 배신 중 가장 큰 배신이었다. 그 잔에 담긴 것은 엄마의 믿음이었다. 그 사이 시간이 흘러서 봄이 됐다. 나는 휴가를 받았던 것 같다. 내가 마지막으로 집에 다녀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나 있었다. 정식 휴가가 아니라 단지 몇 시간 동안 2명의 간호인과 동행하는 외출이었지만 그래도 무척 기뻤다. 엄마는 미리 병원에 전화해서 나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쓸 사항이 있는지 물었다.
병원에서는 칼과 뾰족한 물건과 깨지기 쉬운 물건은 모조리 치우라고 조언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려거든 종이 접시를 이용하라고도 덧붙였다. 엄마는 당연히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했다. 원래 배려심이 많았던 엄마는 막내딸이 1년 만에 집에 찾아온다니 특히나 무언가 예쁜 것을 주고 싶어 했다. 봄이었기에 엄마는 딸기를 샀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로 생크림에 거품을 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구웠다. 그리고 언니와 함께 종이 접시를 어떻게 차려낼지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5월의 어느 날 내가 집을 찾았을 때 내 방은 잘 정리되어 있었고 침대 옆에 조그마한 서랍장 위에는 싱싱한 꽃이 담긴 꽃병이 놓여 있었다. 내가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었는데도 엄마는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 나는 내 물침대에 누워보았다. 침대는 따뜻했다.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것이 벌써 1년 전이고 집에서 자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엄마는 침대를 데워놓았던 것이다. 침대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마치 내가 집에 오기를 기다린 듯했다. 수놓인 테이블보가 깔린 거실 테이블은 생화로 장식되어 있었고 장미 문양이 그려진 찻잔이 놓여 있었다. 엄마가 물려받은 찻잔 세트였다. 얇디 얇은 도자기 표면에는 부드럽고 환한 분홍빛 장미가 그려져 있고 금박의 테두리가 장식된 집에 있는 찻잔 중에 가장 예쁜 잔이었다. 각각의 잔은 모두 금실세공의 진수를 보여주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이었다. 엄마는 이미 내가 잔을 깨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그리고 내 동작이 얼마나 재빨라지는지도 잘 알았다. 그런데도 엄마는 장밋잔으로 테이블을 차려놓았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잔을 주지 않는 이유를 실증 나도록 자주 증명해 보인 나를 그냥 무조건 믿겠다는 마음이 들어 있었다. 나는 당연히 이 잔들을 깨지 않았다. 나는 엄마가 나를 믿는 마음도 당연히 악용하지 않았다. 찻잔과 테이블은 엄마의 기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아른힐. 너는 가족과 전통,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예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잖아. 예쁜 것과 소중한 것을 깨뜨릴 만큼 너는 미치지 않았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아프지도 않고 너는 언제나 우리 딸이야. 너는 집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아니야. 우리 집에서 너는 아른힐이야. 나는 이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미친 짓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단지 진단과 설명만 중요하게 여겼던 시기에 내가 종이처럼 얇은 도자기에 담긴 차와 믿음을 홀짝이며 환하게 빛나던 5월의 시간을 보낸 일을 몇 달,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놀랍고 멋진 일이었다. 내가 그 순간에 정말 필요로 했던 일이기도 하다.